지금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가 노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뇌출혈을 부르고 위장을 썩게 만들며 당신을 병원 침대에 눕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치명적으로 몸이 망가뜨리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땐 먹고 나서 뛰면 해결되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내 몸의 독으로 쌓입니다. 단맛은 혀에는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독처럼 스며들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는 고소하지만 장기에는 서서히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런 음식을 매일같이 섭취하면 몸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멀쩡한 상태로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매일이라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날에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집어드는 도넛 한 조각, 식후에 꼭 먹는 달달한 과자, 한 봉지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뜬 고깃국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반복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혈관질환, 심장병, 뇌졸중까지 하나라도 무섭지만 이들은 절대 단독으로 오지 않고 함께 몰려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의 단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 행복하다는 착각을 주지만 사실상 그 행복은 거짓입니다. 짧은 쾌락을 주는 대신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만성 염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고기 반, 튀김 반인 식탁은 처음엔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약봉지 반, 병원 반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극심한 저항이 온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단맛과 기름에 길들여져 있고 맛없는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밥 대신 링거를 맞고 약 대신 주사로 연명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단순히 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중독성이 강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계속 먹는 이 한 끼가 내 심장을 공격하고 내 혈관을 막고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늙어서도 나를 지키는 식사는 밍밍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건 내 입이 아니라 병균을 살찌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의 이재호 어르신은 먹는 게 낙이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무조건 기름기 있는 쪽으로, 커피는 설탕, 3스푼의 프림 듬뿍, 간식으로는 도넛과 팥빵이 필수였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걱정하면 살다 보면 죽기도 하지 먹고 죽는 게 낫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숨이 차서 119에 실려간 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그제야 이 어르신은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은 기름과 설탕에 익숙해져 있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밍밍한 죽을 먹을 때면 고기 생각이 간절했고 디저트 대신 사과를 먹을 땐 왠지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다시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고는 그날 밤 극심한 속쓰림에 응급실을 또 찾았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회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르신은 본격적으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딸이 대신 도시락을 싸주고 손주가 간식을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입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구마가 단 음식이 되었고 생선구이에 레몬 뿌려 먹는 게 고급 식사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재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먹고 죽자던 내가 지금은 살고 싶어 젓가락질을 조심히 한다니까? 건강한 음식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 그의 식탁은 이제 기름기 대신 웃음이 떠 있고 당 대신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걸로 버틴다며 아침마다 따뜻한 현미죽 한 그릇을 꼭 챙겨 먹습니다. 노년의 맛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입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병은 평생을 끌고 갑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나를 달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속도를 앞당기는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처방 없이 건강보조제를 남용하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시작된 작은 알약 한 알이 어느새 식사보다 많아지고 약통이 밥상보다 커지는 순간 건강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제품, 이웃이 추천한 약, 인터넷 후기만 보고 사들인 보조제들이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지만 그 안에는 복합성분, 부작용, 상호작용이라는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제는 이름만 건강이지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도해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루테인, 칼슘, 유산균 하나하나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아무 확인 없이 건강보조제를 함께 먹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약은 끊어도 보조제는 계속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처방약은 불안해서 끊으면서 홍보로 포장된 보조제는 더 많이, 더 자주 먹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의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 정보를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 상태가 악화되고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먹고 있던 보조제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건강보조제는 보조일 뿐 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된 치료수단처럼 여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통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먹거나 이웃이 먹다 남은 걸 받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양을 스스로 조절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단순한 착각이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은 지식 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정보 없이 맹목적으로 먹는 건강보조제는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위험을 위한 도박입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먹는 모든 보조제는 언제든 건강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피로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까지 겹쳐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무분별한 섭취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9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주변에서 건강보조제 박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합비타민 한 알, 눈에 좋다는 루테인, 뼈에 좋다는 칼슘,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 피로회복에 좋다는 홍삼 캡슐까지 먹는 데만 10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식사보다 먼저 챙긴 것이 보조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졌고 그래서 더 다양한 보조제를 인터넷에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할머니의 복용 습관을 꼼꼼히 물었고 그제야 할머니는 수첩에 적어놓은 보조제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약이 아니라 거의 화학 실험 수준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성분도 많고 간이 그걸 감당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복용 중이던 보조제를 대부분 정리하고 의사의 상담하에 필요한 한두 가지로만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대신 매일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고 위장도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보조제에 중독돼 있었던 것 같아요. 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동네 친구들에게도 조언합니다.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 그게 오히려 몸버려. 실제로 친구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조제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보조제는 줄어드는 것이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덜 먹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만큼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는 약통이 아닌 나의 생활 습관이 건강을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맹목적인 보조제 사랑은 건강을 갉아먹는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진짜 건강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통증을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괜찮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라는 말로 시작된 방심은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채 버티고 참다 보면 몸은 더 이상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뻐근함이라 여겼던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마비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통증에 익숙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나이 탓, 허리가 아프면 노동 탓, 배가 아프면 체한 걸로 넘기며 병원 대신 이불 속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함이 병을 키웁니다. 무릎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고 등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으며 두통은 뇌혈관이 막히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익숙함으로 덮인다는 점입니다. 자주 아프다 보면 아픈 것도 일상처럼 느껴지고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괜찮아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 사이에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진통제를 반복해 먹으며 넘기다 보면 병의 본질은 감춰지고 나중에 병원을 찾을 땐 이미 수술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경고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확인하고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통증을 가볍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늙으면 아픈 게 정상이라는 말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악성 암처럼 퍼집니다. 참고 넘긴 병은 병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통증은 절대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2세의 박재분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어깨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 생각했고 며칠 찜질하고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딸이 병원 가보자고 해도 이 정도로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에 치료받았으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통증을 참고 넘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일상생활 복귀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야야,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 참고 버티는 건 바보짓이더라. 나처럼 되기 싫으면 절대 참지 마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진짜야, 이젠 약도 밥보다 많이 먹는다니까. 지금도 박 할머니는 팔을 천천히 돌리며 운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만 갔어도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합니다. 경험을 통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통증을 참는 건 강함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늦게 가는 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후회만 남깁니다. 노년의 몸은 이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통증은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면 지금 병원 가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노년에 치명적으로 몸이 망가뜨리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식사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땐 밥을 빨리 먹는 게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몇 분 만에 한 끼를 해치우는 것이 생활이었고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식을 씹는 시간 없이 꿀꺽 삼키듯 먹는 행동은 소화기계 전체에 과부하를 주고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장기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며 위는 쉽게 자극을 받고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도 빠르게 먹는 습관을 반복하면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장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치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음식을 먹은 후 20분이 지나야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식사를 510분 안에 끝내버리면 몸은 이미 충분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
혈당 급등, 고지혈증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는 습관은 노년기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씹는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먹다 보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 위험도 커집니다. 이 질환은 노인 사망 원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단 한 끼의 빠른 식사가 인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사람은 제대로 된 영양 흡수도 어렵습니다. 잘게 씹지 않은 음식은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며 결국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는 순간 헛밥이 됩니다. 영양도 못 챙기고 위장만 괴롭히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75세의 이춘재 어르신은 밥은 전투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군대처럼 5분 만에 밥상을 비우는 습관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해도 늙었으면 빨리 먹고 움직여야지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나서 가슴이 꽉 막히는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져 기도가 자극을 받아 숨 쉬는 데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내벽도 심하게 헐어 있었고 식사 습관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잘 믿지 않았던 이 어르신도 퇴원 후 식사 중 갑자기 기침을 하다 음식이 걸려 곤욕을 치른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먹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10번씩 꼭꼭 씹기,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기, 식사 시간 20분 이상 확보하기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치도록 답답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위 통증도 줄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우리랑 비슷해졌어요 라며 웃었고 아들은 이제야 제대로 식사하는 모습 같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어르신은 요즘 친구들 모임에서도 꼭 말합니다. 야야, 밥 빨리 먹지 마라. 천천히 씹는 게 진짜 오래 사는 비결이더라. 빠른 식사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밥을 천천히 정성껏 먹는 일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밥상 위에서 흘러갑니다. 그 밥상 앞에서만큼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씹는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의 수명을 하루 더 늘려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의 속도를 늦추는 습관,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깨우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밤새 굳은 관절, 느려진 혈류, 떨어진 혈압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져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원래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움직여야 살겠더라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곧 쓰러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부엌으로, 세탁기로 직행하는 습관은 뇌졸중, 심근경색, 현기증, 실신,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심한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단 몇 분 사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고 난 후 혈압이 가장 낮아지고 혈류순환도 느려지며 뇌와 심장이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는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뒤 최소 5분간은 목, 팔, 다리, 허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건 스스로 뇌를 흔들고 심장을 압박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심장이 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찾아옵니다.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은 신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루가 건강하게 시작됩니다. 단 몇 분의 여유가 낙상을 막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생명을 지켜줍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몸은 이미 변화했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노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1세의 김용찬 어르신은 늘 새벽 오시면 알람도 없이 벌떡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마당 정리까지 끝내고 나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그걸 부지런함이라 생각했고 가족들도 아버지가 진짜 부지런하시다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욕실로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고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저혈압과 순간적인 혈류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5분간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숨을 고르며 발끝부터 손끝까지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앉아서 다시 23분을 보낸 뒤 일어섭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김 어르신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건 멋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짓이더라. 천천히 움직여야 오래 산다. 그 말에 친구들도 한 명씩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후 모임에선 아침 루틴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함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노년의 아침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깨어나기 전 먼저 마음부터 깨어나는 하루. 그단 몇 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나를 외면한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무너졌으며 남은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산 흔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리모컨은 더 이상 남이 들고 있게 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릴 차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남의 기대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기대, 남편의 기대, 가족의 시선, 사회의 틀 속에서 좋은 사람, 착한 엄마, 희생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대가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나는 늙어서도 허리 굽은 채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오늘 양보하면 내일은 침묵을 기대하고 오늘 손해보면 내일은 헌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입니까? 계속 남을 만족시키며 살다 보면 마지막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남의 기대를 따라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대는 절대 끝이 없고 기준은 점점 높아지며 결국 당신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기다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인생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면 웃고 싫으면 거절하며 하기 싫은 일엔 단호하게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요? 라는 말은 당신을 억압하는 가장 교묘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존중받아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시간, 내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부탁도 내 삶의 우선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존엄입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6세의 최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희생의 아이콘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자식들이 힘들 때도 모두 할머니의 손에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헌신했지만 남은 건 척추 통증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도 음식 엄마가 해주셔야죠. 우리도 너무 바빠요.
그 순간 최할머니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명절마다 허리 잡고 음식을 하다 기절하듯 누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남을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까?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 음식은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이젠 내 건강을 챙기고 싶어. 내가 엄마로서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딸이 당황했지만 이내 엄마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주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최할머니는 매주 요가 수업을 듣고 혼자 영화관도 다니며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일기장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적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아서 다행이에요.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는 결단이야말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줄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숨겨야 좋은 사람, 훌륭한 어른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내 몫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며 보낸 세월이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원래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는 듯 외면당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명분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희생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 이용당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희생이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원하고 있었는지, 나는 뭘 하면 행복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건강, 성공,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내 감정과 욕망은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희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관절통,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우선으로 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그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엄이고 진짜 삶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아차립니다. 희생은 누군가의 요구로 강요되어선 안 됩니다. 나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해야 하며 그것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73세의 서인숙 할머니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자기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교복 사주고 남편 양복 맞춰주고 생활비에 보태느라 늘 남이 입던 옷을 물려받거나 시장에서 헐값에 산 옷만 입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뒤 할머니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어머님,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라고 묻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입으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은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선 후 집에 와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날 이후 서할머니는 하루에 하나씩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사서 방에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웃는 날이 늘어났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 삶의 주인 되기 강좌도 듣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젠 엄마가 엄마를 먼저 챙긴다. 서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한테 제일 미안해. 근데 동시에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친구들이 부럽다고 말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금부터라도 너도 너를 좀 챙겨봐.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들여다보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욕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희생으로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을 먼저 챙겨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이 정해준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학교를 정하고 사회의 기대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주변의 시선에 맞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남이 그려준 인생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인생 대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노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따라 이사를 가고 손주의 요구에 맞춰 돈을 쓰고 형제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숨깁니다. 결국 삶의 중심은 항상 나가 아닌 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나로 살지 못했을까? 남에게 맞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기에 그 책임조차 내가 아닌 남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에도 병든 몸에도 무너진 감정에도 아무도 대신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무슨 눈치를 주든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늙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4세의 최경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시댁의 말에 따라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느라 친정엔 명절에도 제대로 못 갔고 남편이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손주 돌봄을 맡아 시도 때도 없이 서울과 춘천을 오갔고 자신의 감정은 항상 맨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뒤 퇴원 후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날 이후 자신을 위해 하루 일과를 다시 짰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고 작은 송거울을 들고 얼굴을 보며 경자야, 잘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에게 말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내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야. 그 말을 들은 큰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을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인생 사시네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최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최경자 할머니는 동네 작은 화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첫 작품은 자화상이었고 제목은 내가 나로 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림값이 얼마냐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못 사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그린 나다운 날들이거든요. 삶은 남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끝나기엔 너무 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감정으로 결정하십시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듣고 남의 눈보다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미련을 끊고 과거를 버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시간, 후회스러운 선택, 하지 못했던 말,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그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참았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은 절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고 오직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잊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잊지 못한 사건 때문에 오늘이 괴롭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결국 그 미련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우리가 그 과거를 자주 꺼내고 되뇌이면서도 정작 어떤 변화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도 그 기억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아프지만 내 것이니까, 지금껏 내 정체성의 일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라내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나를 끌어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선택도, 내가 겪었던 상처도 이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미련으로 가득 채우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지금의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오늘의 나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을 나를 위한 자산으로 남기고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의 덫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를 붙잡고 있던 끈을 과감히 자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끈이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괴롭힌다면 잘라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의 장명자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이 외도 후 가정을 버리고 떠난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내 인생은 실패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이제 그만 잊고 살자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늘 나는 상처가 너무 커서 안 되라며 벽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심리극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짧게 연기로 풀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말, 참았던 감정,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듯 내뱉고 나니 눈물이 아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이후 할머니는 결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낡은 사진들을 모두 정리하고 오랜만에 머리를 새로 하고 옷을 사러 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행도 다니고 연극도 배울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거든. 지금 장 할머니는 지역 극단에서 대사를 연습하며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대사로 그녀가 직접 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고 할머니의 변화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련은 미련일 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내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당신의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5번째는 남의 시선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남의 눈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기대, 시댁의 기준, 이웃의 평가, 사회의 통념까지 그들의 시선에 맞춰 옷을 고르고 표정을 짓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취미조차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면 뭐라 하겠어라는 걱정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 내 삶을 통째로 저당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중년에는 가족을 창피하게 할까봐, 노년에는 나이감 못한다는 말 들을까봐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혼자만 억눌리고 당신 혼자만 불편하며 당신 혼자만 희생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 철창 없는 감옥입니다. 나를 가두는 건 사회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저 나이에 저런 옷을? 남들이 뭐라 할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결국 내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은 남이 보기 좋은 인생으로 포장된 껍데기만 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대신 나는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지, 지금 행복한지, 지금 가슴이 뛰는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로 살아온 삶에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한다. 내 나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만족하고 즐겁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인생은 자격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무대를 만들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갑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0세의 황명희 할머니는 한평생 단색 옷만 입고 머리는 항상 묶은 머리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화려한 색 입으면 없어 보인다. 단정해야 남들이 흠 안 본다는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열린 색채 심리 강의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색이 당신의 감정을 가둡니다라는 강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붉은색 블라우스를 샀고 입는 순간 거울 속에서 낯선 여인이 자신을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이었나 싶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머, 색다르시네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고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점 그 시선이 재밌어졌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옷장에서 무채색 옷을 모두 빼내고 알록달록한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파란 스카프, 분홍색 재킷, 노란 운동화까지 동네에서 컬러 할머니로 불리며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저런 용기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할머니는 당당히 말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산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젠 내 눈에만 예쁘면 됩니다. 지금 황명희 할머니는 색채를 통해 삶을 바꾼 경험을 나누며 동네 커뮤니티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끊으면 삶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은 그녀가 직접 겪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끊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인공이란 타이틀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예쁘고 당신이 멋지면 그게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왜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예전엔 참 따뜻하셨는데.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평생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늙어서까지 희생만 하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인생을 지켜야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고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흐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인내의 끝은 고요한 분노, 울분, 그리고 말 못할 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몸 안에서 답답함으로, 두통으로, 가슴 통증으로, 고혈압으로 변해갑니다. 말 한마디 못한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참는 일은 더 치명적입니다. 며느리가 예의 없이 행동해도, 손주가 무례한 말을 해도, 자식이 마음을 몰라줘도 괜히 어색해질까봐, 나이든 내가 예민한 걸까봐 스스로만 자꾸 참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괜찮은가 보다. 원래 저분은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의견 없는 사람, 말 안 해도 되는 사람, 당해도 조용히 넘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모두가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연함과 무시로 돌아오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존중은 표현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않으면 평생 억울한 채로 늙어갑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썩고 썩은 감정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라는 뒷북 위로만 던집니다.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생존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내 입장을 표현하며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의 태도입니다. 이 말 못한 억울함으로 고통을 겪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정미자 할머니는 평생을 그래, 괜찮다는 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굴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명절 아침에 할머니 음식 별로 안 좋아요라는 말을 던졌고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정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라도 서운하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속이 썩진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할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건 좀 서운하네. 이건 다음엔 바꿨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존중을 불러왔습니다. 참는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말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말, 그게 바로 당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두 번째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만 하려다 평생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웃고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남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애매한 명찰 하나뿐입니다. 정작 나는 맨날 뒷전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 좀 할게요. 이번 한 번만요. 그 정도는 해주시잖아요. 처음엔 고마움이라도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라지고 당연한 노동, 의무, 책임으로 바뀌어갑니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오래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희생이 당연해지고 당신의 고통이 무시되며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참아도 결국 남은 건 헐값에 취급당한 인생의 찌꺼기뿐입니다. 특히 나이 든 후에도 계속 좋은 사람 하려는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끝없는 이용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도와줬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줬는데 감사도 없고 챙겨줬는데 오히려 왜 이제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대상, 부담 없는 소비재가 됩니다. 내 시간이, 내 체력이, 내 돈이, 내 감정이 슬그머니 빼앗기고 내 존재는 조용히 지워져 갑니다.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괜찮다며 웃는 그 표정이 결국 당신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무례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 내 감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그 부탁은 어려워요. 이 단순한 말 하나가 당신을 이용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노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인 척하며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 필요할 때 단호한 사람, 자기 권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의 중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면 나눠주고 집안일 부탁하면 싫은 소리 없이 해주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우리 엄마는 진짜 천사예요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라 불리던 할머니는 점점 허리 통증, 손목 통증,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운 말 하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마음속 분노가 쌓였고 어느 날 자식에게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나 사람 아니야? 나도 이제 못해. 하기 싫어. 그날 이후 자식은 깜짝 놀랐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어머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재 할머니는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집안일 부탁도 안 돼. 음식 부탁도 힘들어. 손자 부탁도 이제는 못 봐라고 말하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더 존중해 주었고 이웃도 어르신도 쉬셔야죠 라고 먼저 배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하다 병날 뻔했어. 이젠 딱 필요한 만큼만, 내 기분 좋은 만큼만 챙겨줄 거야. 착한 척하다 인생 잃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한 노년은 남에게 좋은 사람 아닌 나에게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희생시키는 좋은 사람 타이틀은 이제 벗어도 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이기심이야말로 늙어서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참기만 하면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고 어차피 내일이다라고 참으며 살면 그 억누른 감정이 결국 몸에 쌓여 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의 후반기에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감정이 우선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참는 습관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자가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억제된 에너지는 몸속에 쌓이고 뇌에서 불만으로 변하고 결국은 통증, 질병,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덮어두고 결국 내 건강을 바꾸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이 든 몸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는 것에 내성이 없으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체내 염증이 쌓여갑니다. 이는 심각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을 불러옵니다. 참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참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식이 무시해도 며느리가 예의 없다고 해도 옆집 이웃이 지나치게 요구해도 그저 다 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만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참은 감정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참음이 고통으로 돌아와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는 그것을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 근육 경직으로 반응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면 두통, 요통, 어깨 통증으로 발전하고 이는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억제는 위장 문제, 소화불량, 고혈압으로 번져 결국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참은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게 되고 그 무의식적인 억누름은 결국 몸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79세 김명숙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남편, 자식,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가족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의 내면의 불만과 감정은 묻혀 있었고 그것이 어느 날 건강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할머니에게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참기만 해온 삶이 결국 몸에 부담을 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제는 남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요구할 때도 이웃이 부탁할 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거절하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점차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 다리 무거움, 심장 통증은 점차 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하며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 그것이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살아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네 번째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건 청춘에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시부모 눈치, 친정 식구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까지 평생을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오로지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건 지친 몸, 굽은 허리, 말라버린 감정뿐이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곧 내가 나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혹시 기분 나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내 욕구와 감정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고 나서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끝까지 숨기며 살아가는 자멸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눈치 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남이 싫어할까봐 피하고 하고 싶은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무는 삶은 결국 나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눈치는 타인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타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는 시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 눈치보다 건강을 망치고 자식 눈치보다 기분을 포기하고 며느리 눈치보다 존재감마저 잃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당당함이고 자존심입니다. 당신이 뭘 입든 뭘 먹든 뭘 말하든 간섭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의 기분, 당신의 결정, 당신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 인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말해도 아플 땐 대신 아파주지 않고 참고 살라 해도 병원에 같이 누워주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기분 나쁜데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듣기 싫은 말에 고개 숙이는 건 청춘의 숙제일지언정 노년의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껏 불편한 티를 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입고 싶은 건 입고 말하고 싶은 건 당당히 말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멋진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전환을 보여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81세 정태순 할머니는 한때 주변의 천사 같은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외식 자리에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짬뽕을 먹고 싶다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순두부찌개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에 와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들 입맛에 맞춰 살아야 하지? 그 말을 들은 손녀가 할머니,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말해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정할머니는 뭔가 머리를 탁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고 모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싫은 자리는 과감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할머니 요즘 멋있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평생 눈치 보다가 이제서야 내 인생 사는 기분이야.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시선으로, 당신 마음으로, 당신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노년의 조건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5번째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행복한 이유 중 하나는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식의 사랑까지 세상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기대던 사랑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연세가 드셔서 마음껏 기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며 주변을 살피고 내가 받을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허전함, 그 갈증은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공허로 다가옵니다. 그 공허함은 점점 내 삶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삼키기 시작하고 결국엔 내 존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며 결국 자기 비하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무서운 자해행위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이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바라보며 허덕이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바라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면 그 공허함은 채워집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셨고 자식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 지금은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갑자기 크게 상처를 받았고 마음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 남편, 친구들 모두를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뒤로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할머니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멋지다라고 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예전보다 정말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은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스스로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나를 사랑하며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깨달은 순간
인생의 절반이 끝난 것 같았던 할머니는 다시 새로운 의미를 찾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냥 해주세요. 할머니는 이해심 많잖아요. 그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며 또 애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남은 시간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증명도 참음도 희생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늙어서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대신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 하나 지을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당신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을 빼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부터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잠깐 쉰다고, 손 놓는다고 인생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산다. 게으르면 뒤처진다. 아프면 안 된다. 그 결과 지금의 당신은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말라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족을 챙기면서 일생을 쏟아붓고도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그토록 바쳐도 결국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당신의 수고를 세상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증명하려고 버둥댄 지난 세월의 끝에 남은 건 온몸에 쌓인 피로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은 따뜻하게 해야 하고 빨래는 밀리지 않게 돌려야 하며 자식은 걱정되고 손주는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도 세상은 멀쩡하게 굴러갑니다. 밥 한 끼 안 차린다고 자식이 쓰러지지 않고 청소 하루 미뤘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 걱정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며 애쓰는 건 결국 당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나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해받아야 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삶은 강처럼 흐릅니다. 당신이 안달을 내든 조용히 있든 결국 흐르는 시간은 똑같고 도착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친 물살에 몸을 던져 상처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느리게, 가볍게, 편하게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힘을 뺀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을 실제로 보여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배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마당 청소하고 이웃들 반찬 나눠주고 손주 어린이집 챙기며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지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더 큰 병 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자식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었고 손주는 잘 자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배할머니는 오전엔 푹 자고 오후엔 좋아하던 수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와 마트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좋아졌고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라며 기뻐했고 손주도 할머니랑 그림 그리는 시간 제일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삶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려고요. 당신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미뤄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삶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흘러가고 있고 당신은 그 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는 인생은 이제 끝내고 누리는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참으며 맞추며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남편 눈치, 며느리 눈치, 이웃 눈치까지 보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뭡니까? 당신은 착한 엄마, 좋은 시어머니, 참을성 있는 이웃으로 불렸지만 정작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단 하루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희생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을 태웠고 나를 버려가며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에게 세상은 보답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맞춰주면 당연시되고 너무 착하면 지나가다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이고 당신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로 채워져야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 조용하면 성격이 이상하다, 하고 싶은 말 하면 무례하다. 그런 기준은 청춘들의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제는 그 모든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침 11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봐도 괜찮고 반찬 3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인 인생을 살아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화자 할머니는 한때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늘 아침 6시면 밥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보고 오후엔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며 한치의 틀어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눈 뜨자마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점심은 라면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후엔 마당에 앉아 해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도 뭐라 못해. 그리고 한 달 후 김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 말에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내가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내가 뭔가 하지 않는 것도 전부 나의 선택이고 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내 식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곧 당신의 존엄입니다. 더는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인생의 마무리는 조용히 웃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를 따지며 살아온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움직이고 마음이 지쳤는데도 억지로 챙기고 늙은 몸으로 끝없는 의무감에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더 버티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비워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채워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더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박수나 무거운 트로피가 아니라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미소는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인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맞추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고생의 보상을 조용한 평안과 잔잔한 웃음으로 되돌려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쁘게 움직이다가 내 자리에서 웃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인생. 그건 너무나 허무하고 외로운 결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고 떠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젠 편히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조용한 웃음을 되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82세 정선옥 할머니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허탈감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나를 위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트에 짧은 일기를 쓰고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즐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하루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라고 놀라워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예전엔 웃어도 마음이 안 웃었거든. 이젠 마음이 먼저 웃어. 지금의 정선옥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손주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자식이 전화가 뜸하다고 외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웃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온 거지. 인생의 마무리는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잔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결말입니다. 그 미소를 위해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낸 모든 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미소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았던 것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조차 여전히 해야 할 일, 맞춰야 할 눈치, 참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하며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이 어느새 수십 년, 이제는 남은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애쓰고 계십니까? 밥은 꼭 세 끼 정성껏 차려야 하고, 손주는 매일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이 뭘 생각할까 앞서 걱정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미룬다고 누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자유롭고 싶은데 몸만 남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즉흥적으로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나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시기, 그것이 노년입니다. 가끔은 늦게 일어나고 가끔은 청소를 미뤄도 됩니다. TV를 하루 종일 봐도 낮잠을 2번 자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방식입니다. 이 나이에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건 고문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며 진짜 행복을 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9세 박영심 할머니는 평생을 남한테 패 끼치지 말자는 철학 하나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고 시장에 가서도 가게 주인 얼굴을 먼저 살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박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남 걱정만 하다가 자신을 위해 해본 게 하나도 없다더라.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혼자 영화관도 가고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꼭 정장 차림으로 외출했지만 지금은 예쁜 꽃무늬 바지를 입고 당당히 길을 걷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니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할머니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당신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 더 훌륭한 자식, 더 많이 가진 이웃을 보며 그걸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책했고 못 따라가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비교, 타는 속, 억지 웃음, 마음속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진실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됩니다. 진짜 불행은 가진 게 적은 것이 아니라 가진 걸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소중한 것도 하찮아지고 감사한 것도 당연해지고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탐욕의 덫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외로움보다 상실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자식은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한 마음, 편안한 잠, 따뜻한 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행복한 삶입니다. 백화점 가방이 없더라도 내가 고른 1,000원짜리 지갑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며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81세 이정희 할머니는 노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일만 했고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 주머니에 늘 10,000원 한 장 남기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아침이면 시장에서 몇천 원어치 채소를 사와 직접 국을 끓이고 단칸방 창가에 화분 하나 놓고 우리 집 정원이라며 행복해합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돈 좀 있어야 여유롭지 않겠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 부자야. 웃을 수 있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잘 자고 마음 편하니까. 할머니의 집엔 냉장고가 작고 옷장엔 옷이 몇 벌 안 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하게 빛납니다. 며칠 전엔 동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은 넘치거든. 그거 나눌 줄 아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가진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웃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지옥문을 여는 6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또는 헤어진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만 보고 시작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으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전 배우자 혹은 이혼한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흔적,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지워지지 않는 존재와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입에서 끊임없이 전 배우자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이는 그럴 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저 음식 좋아했는데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에 생채기가 나고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기념일조차 전 배우자와의 날짜를 기억하며 헷갈려합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앨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옷가지 하나가 현재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흉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가 여전히 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별한 경우 그 사람은 미화되어 마음속에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넘을 수 없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경쟁은 항상 패배로 끝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은 늘 전에 그 사람이 더라는 말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기억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화, 행동, 생활 습관, 인테리어, 냉장고 정리 방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길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결혼에서 유령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외로움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서로 의지가 되어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늘 전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이 올라왔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화 도중 전 남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소파 좋아했어요. 그 사람도 감자볶음에 김 넣는 걸 좋아했지라는 말이 매 끼니마다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생일날 케이크에 쓰여진 전 남편 이름인 늘 그리운 명호 씨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누구를 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고 감정은 식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령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엔 내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있었죠. 재혼을 생각한다면 상대의 과거가 얼마나 현재에 침투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결혼은 당신에게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망령을 끌어안은 채 시작하는 사랑은 결국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늙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인생이 다시 활짝 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늙어가는 여정을 함께 한다는 건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현실과 날카로운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몸 상태, 다른 습관, 다른 질환이 얽히고 설켜 늙어가는 과정은 더디고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혼자 늙는 것도 힘든데 둘이 함께 늙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도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 서로 위로는커녕 짜증만 남습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병원 가자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쪽이 통증을 호소하며 같이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은 깊어지고 걱정은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엔 이미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자식이라면 불편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결국 타인입니다. 처음엔 잘해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실망이 쌓입니다. 당신도 늙어가잖아. 나 좀 그만 힘들게 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감정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또한 생활 방식과 병원 이용 방식, 식사 습관까지 달라지면 사소한 일 하나도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을 고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안심합니다. 이견이 충돌할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늙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북에 사는 76세 윤모 어르신은 3년 전 함께 살던 친구의 권유로 69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기력이 있는 편이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엔 좋았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상대 여성은 만성 당뇨로 인해 매일 혈당 체크와 식단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사였습니다. 윤 어르신은 짜고 진한 음식을 좋아했고 상대는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을 따로 해야 했고 결국 나는 왜 맨날 4병 따라 맞춰야 하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약 타러 병원 갈 때도 서로 가는 병원이 달라 한 명은 차를 기다리고 다른 한 명은 택시를 잡고 생활이 점점 엉켜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윤 어르신이 눈길에 넘어져 엉덩이뼈 골절을 당했는데 상대 여성도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약을 챙기고 누가 병원을 연락할지 몰라 집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자식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자식들끼리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서워서 결혼했는데 같이 늙으니 더 무섭더군요. 내 병도 벅찬데 옆 사람 병까지 감당하려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 해소의 해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재혼은 그 무게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외로움 대신 싸움으로 평온 대신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 그 달콤함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둘러싼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함께할 누군가가 간절해지다 보니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하면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은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빚이나 연체된 카드값, 체납된 세금, 심지어 자식의 경제 문제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시도합니다. 겉으로는 멀끔한 양복을 입고 말도 점잖게 하지만 실제 통장엔 잔고가 바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혼인신고까지 해버리면 상대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함께 떠안게 됩니다. 노년에 짊어질 짐은 건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의 빚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담보로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산은 대부분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걸 단 몇 년 안에 다 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거짓말은 감정보다 더 깊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던 마음은 결국 돈줄로 이용당한 결과였고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망가진 자존감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신뢰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속임수가 결혼 전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나는 돈 걱정 없어요. 국민연금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잘 살아요 라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쳐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 밀려있는 공과금, 갑자기 들이닥치는 카드 독촉장. 그제야 상대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얼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에 사는 67세 박모 어르신은 2년 전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처음 만났을 때 서울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살아서 도움 안 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열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셋집을 빼고 일부 금액을 결혼생활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 만에 그 여성의 카드빚 2천만 원이 밝혀졌고 이어서 자녀의 대출 보증까지 서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한 서울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닌 과거 남편 명의였고 현재는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본인의 연금 일부까지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외롭다고 마음 열었던 게 내 노후를 망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겉모습, 말투,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상대의 경제 상황은 직접 확인하고 혼인신고는 최소 몇 개월 이상 함께 살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돈부터 확인하십시오. 냄새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텅 빈 지갑에서 시작된 파국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병간호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혹은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는 지옥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재혼한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병간호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로맨스가 아닌 의무와 짐으로 전락합니다. 단지 아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파킨슨병, 암. 노년의 흔한 질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손발을 씻겨야 하고 배설을 받아내야 하며 수면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감정이 채자리 잡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문제는 법적 배우자가 된 이상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합니다. 간병비, 수술 동의서, 책임 모두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식도 친척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재혼한 당신만이 전부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믿고 기대지만 정작 당신은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몰려옵니다. 간병인은 하루 10만 원 이상,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프면 내가 돌보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병실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삶을 견딘다는 건 정신적인 소모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간병으로 끝날 때 그 마지막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찹니다. 경북에 사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재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고 서로 의지도 됐습니다. 문제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점입니다. 급성으로 진행되어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책임감으로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점점 고통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했고 밤마다 숙면은커녕 알람처럼 깨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을 옮기고 결국 집에서 간병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갇혀야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자식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며 외면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싶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의 질병은 곧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따뜻한 밥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시작한 재혼이 어느 날 병실 냄새와 오물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감정이지만 간병은 현실입니다. 노년의 재혼, 이 점을 간과하면 그 선택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생활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결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타협도 쉽고 변화도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의 방식은 고착되고 습관은 신념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굳어진 삶을 하나로 억지로 엮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사랑은 금세 갈등으로, 말은 다툼으로 변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흔히 성격 잘 맞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식들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 집안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말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고집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상대의 삶을 이상하다, 답답하다고 느끼며 실망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돈과 가족입니다. 한쪽은 매달 연금을 저축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며 하루하루를 즐기자고 말합니다. 또 한쪽은 자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식과 손주들을 매일같이 끌어들입니다. 이 모든 게 가치관 차이이며 결국은 생활 충돌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보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불만은 폭발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 결국 말도 줄고 식사도 따로 하며 동거 아닌 동상이몽 상태가 됩니다. 충남에 사는 73세장 모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2년 전 한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졌습니다. 장 어르신은 전략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전기밥솥 코드도 안 쓸 땐 꼭 뽑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새 배우자는 나이 들어 돈 아껴 뭐해요? 하며 TV를 밤새 틀고 물도 아낌없이 틀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식 문제도 겹쳤습니다. 장 어르신은 평생 간을 약하게 해서 먹어온 반면 상대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 매 끼니가 전쟁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장 어르신은 자식들 문제에 간섭하지 않길 바랐지만 상대는 매주 손주를 불러 자고 가게 했습니다. 결국 둘은 사소한 다툼이 쌓여 큰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장 어르신은 어느 날 밤중에 혼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뭐든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다 부정당하면서 살 순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낫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정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타협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간의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돈입니다. 특히 유산 문제는 가족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형제자매 간의 전쟁을 불러오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혼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피 튀기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새 배우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남긴 집을 그쪽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건 아니겠지? 그 불안이 시작되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이권 싸움만 남습니다. 재혼 상대가 사망하든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시점부터 유산 분배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상속권이 자동적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생긴다는 점은 많은 자녀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내 돈이 넘어간다는 심리적 분노입니다. 아무리 재혼한 배우자가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에게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예금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증오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은 끊기고 전화 한 통조차 받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자식들끼리의 갈등도 함께 발생합니다. 어떤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 행복하셨잖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식은 행복은 무슨 결국 돈 뺏긴 거야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도 벽이 생깁니다. 사랑 하나 지키려고 시작한 재혼이 가족 전체를 찢어놓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언장 하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재혼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산이 쪼개져 나갑니다. 이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소송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 그게 당신이 꿈꿨던 노년의 모습입니까? 서울에 사는 71세 정모 어르신은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3년 전 조용히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성품도 좋고 자식들도 각자 독립해 갈등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어르신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 모두 새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상의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함께한 집, 예금,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까지 새 어머니가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아들 하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딸은 바로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싸움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 어르신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식과 새 배우자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분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버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싶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법적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